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4일 금요일이고, 여기는 베트남 현지 저는 시민이 인연이 인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뭐, 날씨가 좀 아침부터 많이 구무리하네요.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닙니다. 어제 들어오신 분은 오늘 아침에 일찍 신부님 고향으로 내려가셨고요. 다른 진행사항은, 월요일날 또 한 분 들어오시거든요. 그분은 월요일날 부산에서 들어오시는데, 그 신부님은 아마 일요일날 오후나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 일찍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까탈스럽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회사에 몇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요.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가장 이제 그 가시는 게,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부모님을 만나면, 회사 중매업체를 통해서 이제 그 남자분을 만났다는 거를 비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뭐 종종 있습니다. 한 열에 한 두세 분 정도는 그런 거를 요구를 하십니다.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이제 생각이 이제 그 중매 업체를 통해서 이제 만났다는 거를 좀 부끄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직업이나 또는 이런 뭐라고 그러죠? 공부가 좀 이제 많으신 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회사에서는 그거는 뭐 그렇게 못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가 신부님한테 뭘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랑님한테 받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 또 가서 뭐 우리 회사를 홍보를 하고 뭐 이럴 일은 없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홍보는 뭐 주위에서 이제 보면 뭐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잘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의 여러 가지 정부의 시책이 여기 들어오는 외국인들한테 좀 까다롭게 지금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준비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랑분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비만 안 붙으시면 돼요. 아주 가끔이지만 신랑분들이 여기 와서 현지에 와서 막 다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다투시는 이유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다투시는 이유가 이제 뭐 바가지를 썼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바가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걸 여기서 있는 저희들이나 또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그게 뭐 그렇게 심하거나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짜증내고 다니지 마시고 웃으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들 통역이나 저희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신부님하고 데이트 하시는데 막 짜증을 내면 이제 그 모습을 보는 신부님들이 놀라죠. 그리고 이 남자 뭐지? 성격이 안 좋나?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여자분이 남자분하고 한 달 가까이 카톡을 했던 어쨌든 간에 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뭐 제가 이거를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회사들은 10명을 하면 2명 정도, 한 20% 정도가 진행을 하시다가 중간에 깨집니다. 예. 보통 한 20% 정도 돼요. 이게 명수니까 한 명에서 2명 정도는 깨지겠죠. 깨지는데, 이게 회사에 내는 비용은 저희들이 사장님이 잘못했던, 여성분이 잘못했던,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회사에 낸 비용은 100% 보전이 됩니다. 하지만 남자분이 여성분한테 준 생활비나 교육비나 기숙사비나 이런 걸 보전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교육 기숙사도 다른 분이 오셔가 받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분을 교육받는데 그걸 앞에 분 교육비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한 분이 그분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 나이가 좀 계신 분인데 60대 중반쯤 되셨어요. 1년 반 전에 나이 많으신 여성분하고 잘 매칭이 됐는데 남자분이 갑자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통사고를. 그래서 이제 뭐 장애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남자분이 원하셔서 이제 그분하고 매칭을 중단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여자분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이제 나이 드신 분하고 잘 매칭이 되셔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가신 지 꽤 됐죠. 한국에 들어가신 지 꽤 되셔가지고 지금 잘 살고 계시고요. 근데 어제 이제 그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장애가 있을 줄 알고 뭐 이랬는데 잘 치료가 돼가지고 뭐 완쾌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컴퓨터를 보고 요런 부분을 입금을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보존이 되고 요거는 보존이 안 되고라고 제가 프로필 알려드리고 프로필을 다시 보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뭐 작년에 보낸 프로필이 있습니다 이러는데 작년에 보낸 프로필하고 올해하고 다른 부분이 있겠죠. 또 그리고 뭐 안 달라도 먼저 받는 게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프로필을 보내시면 당연히 회사에 낸 비용은 보존이 되고 그게 1년 반이지 물론 뭐 그게 그 남자분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사고가 나서 한 거지만 저희들은 제가 입 밖으로 낸 거는 지킵니다. 1년 반이 됐든 2년이 됐든 저희 회사에 낸 비용들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의 비용만 지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제가 뭐 대충은 모르겠죠. 정확하게는 뭐 그걸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 하시다가 중단되신 분 중에 오래되신 분은 뭐 한 3, 4년 정도 되신 분들이 계시고 뭐 1년 전에 되신 분도 한 두 분인가 세 분 계시고 그래서 토탈로 나오면 한 10분 가까이 되실 거예요. 근데 뭐 그 중에서는 진행을 하회사하고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뭐 결혼 자체를 포기한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이런 거지만 하여튼 저희 회사하고 인연을 맺었어 가지고 입금을 하신 분들은 그게 기간이 언제가 됐든 저희들은 저희 회사에 냈던 비용은 보존을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프로필을 이게 좀 보면 약간 고의성이 있어요. 프로필을 잘못 보내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프로필을 보내라고 이제 나이, 이름, 나이, 뭐 고향, 뭐 수입, 직업, 뭐 차량,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주거 거주 형태, 뭐 누구하고 같이 사는지, 이게 전세인지, 자가인지, 월세인지, 뭐 이런 거를 쭉 이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신랑분들이 저희들한테 약간의 고의성을 가지고 잘못 보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면이 수입이에요. 수입. 이게 뭐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자기가 실제로 뭐 수입은 뭐 한 700이 되는데 뭐 이제 그 세금 신고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200 되게 250 정도 되게 뭐 저걸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겠죠. 뭐 근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요 신부님이 한국에 가면 들통납니다. 700하고 250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이게 뭐 세전이냐 세후냐 뭐 이런 차이는 뭐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제 연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월로 따지면 한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가족이 이제 올라가면 공제로 충분히 이제 그게 복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뭐 저희들이 따지는 건 아닌데 월급이 막 2배 이상 차이 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거를 저희들 그래서 제가 꼭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으면 뭐 어떤 분은 아이 뭐 이랬어 이랬다 이렇게 있었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막상 이제 이게 한국에 가서 신부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니래요. 그런 수입이 안 된대요. 그럼 신부들이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뭐 크레임을 걸겠죠. 또 아니면 이제 비자 할 때쯤 되면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또 소득금액 증명원이 안 될 때는 다른 소득으로 쉽게 말하면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소득을 증명을 하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래 보면 어떤 분들은 괜찮아요.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닌데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걸 그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알죠. 한국에 나가서 여성분들이 사는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뭐 수입을 남자분이 중간에 어디 삥땅을 쳐놓고 나머지를 주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면 그걸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컴플레인을 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리죠. 아니 이 신랑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동의하는 신부를 찾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거짓말로 해서 아니 내가 250, 300을 버는데 내가 700을 번다고 뻥을 치면 그게 어디 거짓말이 덜통이 안 납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그 회사가 나는 그렇게 안 보냈어. 회사가 뭐 거짓말을 한 거야. 이거 안 되죠. 왜냐하면 저하고 카톡한 게 있거든요. 그럼 회사에서는 그럼 회사에서는 남편분이 300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700이라고 뻥을 쳐서 여자분한테 보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지만요. 결혼 횟수를 속이는 분도 계세요. 재혼이라고 그러세요. 그럼 재혼이라는 뜻이 뭡니까? 두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뭐라는 줄 아세요? 사문도 재혼이라는 이런 논리를 펴세요, 그분들. 아니, 뭐, 사문도 재혼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우리가 국민학생 애기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문이면 사문이고, 사혼이면 사혼이고, 오혼이면 오혼이고, 육혼이면 육혼인 거지. 뭐, 왜 재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게 혈통이 안 납니까? 혼인관계증명 상시본이라는 서류를 어차피 신부들도 떼야 되고 본인도 또 떼서 가지고 와야 되고 그걸 번역하면 다 나오는데 그거는 번역을 해서 베트남 말로도 다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신부가 쳐다보면 다 나가는 건데 그런 걸로 왜 거짓말을 했어요? 뭐 결혼해놔놓고 나중에 재혼이 아니고 사혼이고 사혼이면 여자가 어떡하겠어? 그럴 수 있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동의하는 여자를 찾는 게 낫지 않아요? 저한테 뭐 부끄러워서 저는요 결혼을 12번 하신 분도 봤습니다. 12번 하신 분도 봤어요. 근데 그게 사혼이고 사혼이고 뭐 사혼을 하면 안 되고 사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회사인 저도 그렇지만 여성분도 이 사람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님이 재혼인 거 하고 사혼인 거 하고를 재혼이면 재혼, 사혼이면 사혼 쓰잖아요. 그리고 뭐 재혼 상대자가 뭐 베트남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타이완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다 그 기록을 하잖아요. 그걸 쓰는 이유는 똑같은 거잖아요. 나중에라도 그거 가지고 시비를 안 붙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신랑분들이 프로필을 주면 제대로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나머지야 뭐 어차피 나이나 이런 것들은 사진 찍어서 보내고 다 하는. 그래서 제가 혼인관계증명서고 뭐고 이제 이거를 먼저 다 보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보면 꼭 그거를 늦게 보내시고 또 아니면 얼버무리시고 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럼 그걸로 인해서 여성분이 중간에 나 이 남자하고 못하겠습니다 하면 회사에서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남자분한테 여자분이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도 아침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업체하고, 뭐, 8월 달에 들어오기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고 그러시면서, 그럼 계약서를 그럼 보시면 되죠. 이러니까 이제 저한테 근데 계약서가 몇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으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상한 게 뭐냐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교육비, 기숙사비를 처음에 자기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아예 다 포함됐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대요. 근데 이제 막상 계약서를 쓰고 나니까 교육비, 기숙사비는 이제 베트남에 와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현지 지사장에게 지불한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정확하게 비용도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적혀 있지 않대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신부가 쉽게 말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 이제 여자가 잘못해야 남자분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재추진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추진 비용을 안 내고 비행기 값만 남자분이 내고 이제 그걸 해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베트남 신부님 집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결혼식 올리는 비용은 이제 신랑분이 직접 전해준다. 그런데 그 비용은 이제 두 분이 상의해서 결정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당연히 그렇겠죠. 저보고 그러더라고. 베트남 여성분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집에서 꼭 결혼식을 올려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하고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 혼자면 지금은 95% 이상 다 합니다. 집에서. 그래서 그 비용을 얼마 정도 생각을 하면 되냐고. 그래서 회사에다가 물어보시면 되죠. 이러니까 뭐 회사에서는 한 200~300만 원 정도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300만 원 가지고 하시면 아마 그 결혼 유지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베트남 신부들이요, 베트남 집에서 결혼식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업체에서 하는 그거는 이제 결혼식이랑 안 그러고 요즘 이제 약혼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손님 한 10명, 20명 옵니다. 근데 10명이 오나 20명이 오나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똑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하게 되면 최소 이제 계약하는 이제 테이블 수가 2개예요. 그럼 10명이 와도 2테이블에서 2테이블 값을 줘야 되고, 20명이 오면 10명가 2테이블 값을 줘야 되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왜 20명, 10명밖에 왜 안 옵니까? 신부들이 좀 많이 불러서 많이 오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은 좀 복잡하게 결혼하고 싶겠죠. 근데요, 안 되죠. 오늘은 내일 결혼하는데 그 신부 결혼식만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멀잖아요. 신부집에서 보통 호치민까지 그걸 신부집에 가서 약혼식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막 4시간, 5시간을 와야 되는데 그 차는 어떻게 해요? 그 차는 누가 주는 거예요? 뭐 오토바이 타고 4시간, 5시간 와서 참석하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부 직계가족만 아니고는 안 와요. 그리고 직계가족들은 어차피 이제 다 엄마, 아빠, 동생, 조카,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16인승짜리 버스 하나 빌려서 타면은 애기들까지 다 오게 타면 한 20명 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는 그 차값도 안 줍니다. 그 차비는 신랑분들은, 차비는 회사에서 주겠죠. 안 주는 경우가 80%. 그러면서 이제 그 비용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약혼식 비용이라는 거는 정확하게야 어떻게 이제 좀 다르겠지만, 제가 계산하기로는 약혼식 비용이라는 거는 1인당 150만 원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했어요. 거기 술, 음식, 그 노래 부르는 거 모든 걸 다 해서 15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보통 혼자 잘 안 하거든요.
타 업체든 아니면 다른 뭐 신랑이든 해가 2명, 3명을 같이 하니까 이걸 나누면 150만 원을 안 넘어가요. 뭐 많으면 실제로 100만 원 밑으로도 가능하고요. 예전에 제가 12명까지 같이, 그때는 60만 원도 안 들더라고요. 근데 신부집에서 결혼하면은 1박 2일로 보통 하고 손님이 한 200명에서 많으면 한 400명 오잖아요. 근데 2,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음식값도 안 나오죠. 뭐 생각하면 뻔한 거 아니에요? 음식값도 안 나와요. 그 음식 신부집에서 안 합니다. 신부집에서 누가 200명, 300명 음식을 누가 다 합니까? 그럼 거기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뭐 출장 그 예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 뭐 200명, 300명 오면 그 테이블은 신부집에 어디 테이블이 있고 그런 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업체한테 맡겨요. 근데 결혼식 장소를 신부집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사실 장소 대여비가도 굉장히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200명 오면 보통 음식값만 한 3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네, 기본이 그렇습니다. 한 3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금값이 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의 예물이라는 게 반지만 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 반지, 그 다음에 이제 목걸이, 그 다음에 이제 팔찌, 그 다음에 귀걸이, 이게 세트라고요. 이게 최소한 한 300 갑니다. 그럼 600이에요. 그러고 이제 뭐 지참금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어떤 분은 이제 재단에 올리는 이제 그 이제 비용이라고 하시는 회사도 있고 뭐 말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한 7, 800이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달러가 올라가지고 지금은 오늘 제가 어떤 분이 그 원화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했는데요. 벤탄에 제가 오래간만에 갔는데 16.9로 주더라고요. 그럼 쉽게 말하면 만원 갖다 주면 옛날에는 이제 19만 동, 뭐 18만 동 이러니까 지금 16만 9천 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게 오늘 또 이제 그 고향 가신 그분도 이제 뭐 달러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뭐 원화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분도 말 참 되게 안 들어요. 그거 달러를 가져오시는 게 100번 유리합니다. 그분 가다가 아니 새벽에 어디서 금은방에서, 그리고 요즘에 금은방에서 잘 안 바꿔줍니다. 함부로 바꾸다가 금은방에서 바꾸다가는 벌금하고 돈 몰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안 바꿔줍니다. 은행에서 바꾸니까 16.4인가 16.5로 바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벤탄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원화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손해예요. 많이 손해입니다. 이게 예전에 간단하게 계산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요, 예전 1000만 원을 신부집이지만 옛날에는 1억 8천만 동에서 1억 7천만 동 정도 됐었는데, 잠시만요. 방송 중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연락이 오라가지고 1억 뭐 8천만 동, 아무리 못해도 1억 한 8천만 동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1억 6천 뭐 400만 동, 500만 동 이래요. 그러면 1000만 원에 거의 한 1500만 동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달러라고 가져오시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뭐 2, 300만 원, 한국에 있는 회사 업체에 가시면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2, 3천 불이면 해결 난다 그러고, 해결 안 납니다. 다 깨뻥이에요. 그럼 2, 3천만 원, 2, 3천 불 줄 테니까 그럼 그 회사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이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신부집에 이제 그 손님들이 뭐 200명이든 300명이든 오면 뭐 20만 동, 30만 동, 50만 동 이래가지고 이제 부조금을 주잖아요. 그걸로 이제 메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자, 이 부조금을 신랑 신부 보고 줍니까? 아니죠. 특히 국제결혼을 하는데 신랑 신부 보고 줄 일이. 그 엄마 아버지가 나중에라도 다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첫 번째는 그거죠. 두 번째는요, 시골에는요 그렇게 축의금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예. 뭐 여기 호치민에야 요즘 50만 동 넣고 결혼식 가면 요거도 먹어요. 그럼 뭐 호텔에 사고 어쩌고 하면 한 200만 동 넣어야 되고, 조금 그래도 괜찮은 식당에서 한다 하면 100만 동은 넣어야 되고. 근데 시골에서는요 그렇게 안 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축의금을 한 사람이 내면 한 명만 오나요? 그 옆집이다 보니까 뭐 애들도 오고 조카들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안 돼요. 근데 왜 그걸 하냐? 그걸 해야 요걸 안 얻어먹죠. 시골에서 자기는 평생을 살았고 또 앞으로도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왜 그 사람들 결혼할 때도 이 사람도 그렇게 했잖아요. 요걸 안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발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세요. 생각이라는 거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했지만요, 죄송한데요 사장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업체가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뭘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업체는요 하는 거라고는 신랑 소개해서 데리고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여기 기숙사 관리하고 뭐 기숙사 여기서 신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기숙사 비용이나 교육비는 여기 베트남에 있는 현지 지사장한테 내라고 그러죠. 그게 뭐 1,500불이 됐든 2,000불이 됐든 3,000불이 됐든 그건 각 회사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따질 필요도 없고요. 한국에 있는 업체가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신랑들한테, 왜 보통 신랑들은 저한테도 그런 말 하죠. 하는 일이 뭐냐고. 죄송한데 제가 하는 일이 없으면요 한국 사장은 하는 일이 더 없어요. 그냥 신랑 데리고 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신부 여기 베트남 소개하잖아요. 또 서류 베트남에서 다 하잖아요. 결혼식 베트남에서 다 하잖아요. 한국에 가가지고 잘 살고 못 사는 거 한국 업체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그게 업체가 뭐 어떻게 한다고 잘 살게 되고 업체가 뭐 어떻게 한다고 잘 못 살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70%에서 80%는 베트남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등록증이 있니 없니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 있는 업체가 저보다 훨씬 더 받아요. 뭐 어떤 분들은 1,500에 다 해준다. 제가 그러죠. 1,500에 다 해주는 데 있으면 거기 가시면 돼요. 1,500이 다가 아니죠. 업체 주는 돈이 1,500이고 거기서 뭐 지참금 들어가야 되죠. 신부 결혼식 하면 또 돈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2,500 넘어가요. 좀 괜찮게 한다, 제대로 한다 하면 지금 3,500에서 4,000 받는 업체도 수두룩 삐깁니다. 어떤 분은 아니 뭐 또 그 돈 내고 결혼하냐 그러지만요, 그게 장사 잘 돼요. 그리고 또 거기 그렇게 받는 업체들은요 사고도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이 3,500만 원이나 4,000만 원을 낼 수 있는 신랑의 능력이면요, 다른 여기 신부가 한국에 와서도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짜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겨우 뭐 한 달에 뭐 200, 300 벌어가 몇 년 모아가지고 결혼식 올리는 사람?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혼만 하고 한국에 오면 끝나나요? 신부님 뭐 이빨 아파서 병원 가야 되죠. 1년에 한 번 정도 또 처가에 가야 되죠. 어떤 분은 또 처가에 뭐 처갓집이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면은 뭐 또 생활비도 좀 보내드려야 되죠. 이런 거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밖에 안 나죠. 그런 거를 못 보낼 능력이면은 그런 거를 없는 신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 봅시다. 신부가 이뻐요. 근데 또 보니까 형제도 별로 없어.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셔. 그러면 이 신부가 한국에 오면 한국에 와서 일해가지고 이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트남에 있는 사람 뭐 손가락 빨고 살아요? 그러면 차라리 나이 젊은 장인장모가 낫죠. 그러면 자기가 부양을 안 하더라도 장인장모를 거절 골라줘도 뭐든 해서 초청해서 베트남,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베트남으로 가서 수교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상담 안 해. 상담해서 그런 것도 얘기 안 합니까?
또 어떤 분은 베트남에 뭐 아가씨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직장도 좋고 뭐 이런 아가씨를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베트남에서도 대학을 보내려면 부모가 상당히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된 입장에서는 애가 돈 벌면 자기들 좀 노후를 좀 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베트남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봐서 괜찮은 직업이라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선생, 그 다음에 이제 공안, 공무원들, 공항 이제 저기 뭐 공항에 이제 근무하는 애들, 은행에 근무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 애들, 뭐 이렇게 뭐라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근무하는 애들,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얘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건 신부들 말이 맞죠. 아니, 결혼을 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 이 남자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 남자가 둘이 싸울 수도 있잖아요. 한두 달 있다가, 나 너하고 안 할래 해서 하면, 이 여자는 사표를 내고 기숙사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걸 직장이 뭐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 직장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신부들은 중간에 그걸 하면 위로금이라는 걸 한 100만원 정도 해가 두 달치 월급을 주라 그랬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걸 주라는 소리도 못해요. 왜냐? 그럼 이제 비싸지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특히나 학교나 이런 데는 그 이제 방학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모집 기간이 있잖아요. 내가 와가지고 열심히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남자하고 뭐 잘못돼서 한 두 달 만에 파혼됐다. 그럼 얘는 다시 돌아가가지고 옛날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옛날 직장에서 자기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면서요, 한국 업체가 하는 일은요, 열에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그냥 신랑 데려오는 게 끝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신랑이라도 제대로 데리고 오고, 신랑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얘기하고 하면 다행이죠. 그 나머지 일은 다 베트남에서 하잖아요. 근데 무슨 한국의 등록증이 그렇게 필요해요? 뭐 잘못되면 보상받는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내일 지금 와 계신 분도 그렇고, 월요일날 오시는 분도 한국의 등록업체하고 했어요. 근데 아무런 보상 못 받았어요. 그냥 2,500만 원인가 돈 줘가지고 10% 돌려받았다. 2,500만 원 주고 10% 돌려받은 거예요. 거기도 2,500 돌잖아요. 10%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뭐 아마 그것도 이제 제 생각에는 업체에다가는 한 1,500 줬겠죠. 그럼 한 150만 원, 200만 원 돌려받고 못 돌려받았어요. 그게 부산 등록증 있는 업체예요. 왜 그 남자 잘못이겠어요? 또 그리고 남녀 간에 이게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라는 게 뭐요? 뭐 칼에 뭐 딱 두부 베더 이건 네 것, 네 잘못, 이건 내 잘못 이게 되나요? 다 서로 간에 연관 자국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오늘은 방송하겠습니다. 아까 뭐